네, 안녕하세요. 2010년 4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반복되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뭐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고 조금씩 뭐 심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과목. 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자, 밀링 작업에서 단식 분할. 이제 여기서 단식 분할을 사용해서 원주를 13등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때 분할판의 구멍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시면 딱 거부감부터 들고 시작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그러실 거 없이 자, 보시면 이식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n이 무엇이며 이 라지 n이 무엇인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n은 여기 라지 n에 들어갈 것이 등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주를 몇 등분 했느냐. 그래서 13분의 40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건 요건데, 자, 여기서 문제를 구하는 팁은 뭐냐면 13등분을 하고자 할 때 분할판의 구멍 수죠. 그래서 13분의 40이기 때문에 이 13에 요 13에 곱하기 몇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9가 지금 13의 3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하시면 39분의 120. 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9 분할 구멍, 39 구멍 수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9개의 구멍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서 얘가 39개 구멍이 있는 요 분할판을 활용을 하면 원주를 13등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원리는 분할 크랭크를 40회전 시키면 주축이 1회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0회전을 하면 주축이 한 바퀴 돈다는 겁니다. 주축. 내가 어떤 핸들을 40회전 막 돌리면은 주축을 한 바퀴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핸들을 1회전만 하면 주축이 몇 바퀴 돌죠? 40분의 1바퀴밖에 안 돌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나온 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이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차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3분의 40에서 뭐 다른 숫자 구하실 거 없이 13에 뭐 2배, 3배 되는 걸 찾아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2번은 이제 거의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 요게 나왔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한번 보시면 외경연삭기입니다. 자, 내경 말고 외경을 연삭하는데 외경 연삭이 이송 방법이 아닌 것.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테이블 왕복형, 그리고 연삭 스토 왕복형, 그리고 플랜지 컷형. 그래서 테이블을 왕복하느냐. 자, 테이블이 왕복하면 여기 고정되어 있는 공작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공작물이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공작물이. 그래서 연삭 숫돌은 제자리에서 돌면서 공작물을 가공하게 되고, 자, 그리고 연삭 숫돌 왕복형은 연삭 숫돌이, 이 테이블은 가만히 있는데 연삭 숫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랜지 컷형은 여기서 단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이 돼 있죠. 그래서 회전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축방향으로, 공작물의 축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플랜지 컷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경연삭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이송 방식을 나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에 안전 표시에서 뭐 이런 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해서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방사성 물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다라는 경고를 해주는 색깔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건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녹색은 이제 안전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고 어떻게 보면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노랑 경고주의, 빨강은 방화금지, 방향표시, 자주는 방사능 위험. 자주 같은 건 또 특히 특이하니까 좀 내리에 남으실 텐데 노랑 빨강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특히 주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공고의 수명 판정 기준. 자, 저번에 나왔던 건 이거였죠. 색깔 갖고선 판단하는 거였는데, 자, 여기서는 공구 수명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여러 가지가 또 나옵니다. 마모가 인선의 마모, 그러니까 공구 바이트가 있으면 요 인선 부분이 얼마나 달았는가,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달았으면 공구 수명 판정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공구를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언젠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마모가 일정량이 달했으면 당연히 공구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공물의 완성 치수 변화가 일정량에 달했을 때, 그렇죠. 치수 변화가 일정량에 달했을 때, 뭐 내가 이렇게 칼날을 돌려서 집어넣었는데, 공작물에 치수를 주기 위해서 집어넣었는데 치수가 잘 맞지 않는다. 그 맞지 않는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공구 수명이 다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절삭저항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절삭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인선이 뭉툭해지면은 닿는 면적이 많아지면서 절삭저항이 굉장히 커지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표면의 광택도는 반점이 있는 무늬가 없을 때가 아니고 생기기 시작할 때, 생길 때, 그때 공구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그냥 진짜 참고한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충분히 외워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5번 트위스트 드릴홈 사이의 좁은 단면 부분. 이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이거를 이제 날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런데, 내가 눈이 여기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았을 때 단면을 이렇게 본 겁니다. 다시, 자, 날이 있으면 이 방향으로 눈이 이렇게 봤을 때, 눈이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이런 단면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뾰족한 부분이겠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치 무슨 태국무늬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좁은 단면 부분이죠. 그래서 트위스트 드릴 홈 사이. 자, 얘가 홈이고, 그죠? 홈이 이렇게 이렇게 비틀리면서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이 홈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홈이 있는 이유는 구멍을 뚫으면서 칩 배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런 홈이 없으면 구멍을 뚫으면서 칩이 안에 다 갇히겠죠. 그래서 저항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칩이 이렇게 말려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홈을 만든 거고, 이 홈 사이의 좁은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외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외부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 상당히 생각보다 반복해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6번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운반 작업할 때 작업 방법. 자, 물건 들 땐 충격이 없어야 하는 당연하죠. 상체를 곧게 세우고 등을 반드시 한다. 무거운 거 들 때 허리 굽히거나 뭐 이러면은 허리 나간다고 보통 하죠. 그래서 허리 딱 세우고 더 받쳐서 이렇게 몸에 지탱할 수 있게 짐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운반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 간단한 보조구, 뭐 우리 그 구루마라고 하는 그런 수레 같은 것들 이용하면 좋겠고, 물건은 무릎 편 상태에서 들어 올리거나 아니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들면서 허리를 딱 고쳐 세우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내가 들 때 어떻게 하면 무리가 안 가는가, 물건 무거운 거 들 때 박스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핸드탭은 일반적으로 한 조가 몇 개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실습을 해보신 분들은 뭐 그 핸드탭 들어있는 이런 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흰 통에 들어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세 개 들어있고, 여기 설명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핸드탭 한 조가 여기 보시면
1번 탭, 2번 탭, 3번 탭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공률이 큰 게 황삭 탭이라고 보셔도 되고 제일 작은 게 마지막 정삭 탭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촘촘하거나 아니면 촘촘한 것보다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이렇거나 예, 이런 차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탭 한 조를 이렇게 쓰고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을 여기 네모난 데에 딱 끼워서 이렇게 탭 핸들을 이용해서 돌리죠. 핸드탭 혼자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탭 핸들을 이용해서 끼워서 이 구멍에 끼워서 손으로 양손으로 돌리면 된다. 그래서 그 생긴 구멍에다가 암나사산 만드는 이런 수공구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드릴 작업의 안전사항. 자, 이것도 한번 나왔었는데 저번에 이거 설명드렸었죠. 자, 얇은 판 구멍 뚫기에는 보조 나무판. 자, 은박지 같은 거를 내가 뚫는다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박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송곳으로 뚫는다 천천히. 그러면은 얘가 주위가 이렇게 구겨지죠. 근데 밑에 뭘 하나 단단한 걸 받치면 같이 뚫리면서 요 은박지도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은박지로 들었지만 얇은 판도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얇은 판 구멍 뚫기엔 보조나무판을 사용한다. 요거 하나 제가 좀 기억해 달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안 나왔던 게 드릴 소켓을 뽑을 때, 그러니까 박혔을 때, 그래서 드릴 뽑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막 잡아 떼거나 망치로 두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드릴 뽑기를 사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구멍 뚫기가 끝날 무렵에는 뭐라고 했죠? 제일 마찰 면적이 많아지죠. 이 마지막 쪽에. 그래서 이송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끝날 무렵에는. 장갑은 회전 공구이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왔던 문제랑 답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밀링 부속 장치 중 키움, 스플라인, 세레이션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밀링에서 키움이나 뭐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 이렇게 파는 거. 요 스플라인과 세레이션, 그 키의 종류지만 키보다 훨씬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것은 슬로팅 장치라는 걸로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종종 문제 나오기 때문에 뭐 하나 외워두시면 한 문제 맞추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슬로팅 장치로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 자, 10번 선반 작업 시 가공물이 무겁고 대형일 경우. 자, 무겁고 대형이랍니다. 어쨌든 되게 무겁다는 얘기죠. 센터 선단의 각도는 몇 도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 그러니까 표준보다 어때야 돼요? 표준보다 각이 좀 더 커야겠죠. 그래서 얘가 표준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센터에. 그래서 얘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회전하는 거요. 이게 되게 무거우면, 그죠?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무거울수록 어때야 되겠어요? 이렇게 삐족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더 이 부분이 더 마찰이 많아야, 마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접촉 면적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표준각보다 큰 90도를 씁니다. 그래서 120도까지는 사용하지를 않아서 이게 오답이고요. 90도가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더 가벼운 거, 뭐 이런 것들은 45도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표준각은 60도, 웬만한 건 60도를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공물이 무겁고 대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더 접촉 면적이 큰 90도짜리 센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슈퍼 피니싱. 자, 이 문제도 이제 반복적으로 슈퍼 피니싱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번엔 이제는 슈퍼 피니싱 연사객 중 사용되지 않는 연사객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쭉쭉 있고 여기 이렇게 접촉이 돼서, 그죠? 접촉이 돼서 접촉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요 면을 회전시키면서 이쁘게 다듬기 위해서 살짝 압력을 주는 거죠. 숫도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그죠?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슈퍼 피니싱에서 이런 재료들이 있고 뭐뭐 한데 이런 기름들을 연사객을 쓴다. 거. 등유, 경유, 등유, 기계유, 스핀들유 등의 연사객과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들도 뭐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때는 뭐 유와 유가 슈퍼피니싱과 연관 없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경유, 등유, 기계유, 스핀들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좀 개수는 많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더 공부한 단계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칩을 처리하기 위한 연삭형 칩 브레이커. 자, 칩 브레이커는 뭐 이렇게 홈이 있는 거죠. 자, 아니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칩이 쭉 이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을 시킬 때 막 엉겨 붙죠. 막 엉겨 붙겠죠. 이렇게 엉겨 붙으면 같이 나중에 한 번에 맞물려서 뭐 막 구름처럼 돼서 나중에 작업자한테 튈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죠. 이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끊어주기 위해서 칩이 이렇게 발생할 때 끊어주기 위해서 물론 뭐 바로바로 끊기는 건 아니지만 끊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칩 브레이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칩 브레이커를 그냥 단순히 칩 브레이커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연삭형 칩 브레이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각도형, 평행형, 홈형. 그래서 이게 홈 달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없는 거는 그래서 고정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런 형식들이 있다라는 거. 특히 홈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 특히 한번 뭐 강조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센터리스트 현상은 매회 나오죠. 매회 나오니까, 자, 요 그림 이제, 요것들까지, 직접 글자까지, 쓰시면서 직접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삭 숫돌 있고, 공작물 사이에 끼어 있고, 조정 숫돌이 있고, 여기에 지지판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공작물이 있고, 얘가 직접 깎는 연삭 숫돌, 얘는 위치 조정하는 위치 조정 숫돌, 얘는 지지판. 이렇게 해서 우리 선반처럼 이렇게 척이나 뭐 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센터리스 연삭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가장 쉬운 형태로 나왔네요. 가늘고 긴 공작물의 연삭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 연삭기. 그래서 센터리스 연삭기다 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늘고 긴 거에 한번 복습하면 용이한데 긴 홈이 있거나 대형 중량 공작물은 연삭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었죠. 이거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죠. 자, 그리고 14번 제품의 형상과 모양, 크기, 재질에 따라 제작된 공구로서 압입 또는 인발에 의한 가공 방법으로 대량 생산에 적합한 장비는, 자, 압입 또는 인발에 의한 가공 방법으로 대량 생산에 적합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칭 머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압입과 인발은 우리 소성 가공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 좀 더 내용이 나오면, 특히 브로칭 머신은 좀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자, 사인바 높이가 어떻게 구했었죠? 그냥 사인바가 뭔지 솔직히 몰라도 이거는 구할 수가 있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L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LH가 있고 여기 파이가 있으면 L은 이렇게 해야겠죠? 사인 세타는 L분의 B변분의 맞은편 H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H는 L 곱하기 사인 세타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도 아니죠. 그냥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죠? 이렇게 나와 주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사인바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징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문제는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16번 액체 상태 기름에 9.81 N/cm 제곱의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급여한다. 뭐 이런 숫자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자, 액체 상태의 기름에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급유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압축 공기 이용한다. 그리고 고속연삭기, 고속들이 고속장치에 많이 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답이 뭐죠? 분무급유법입니다. 분무. 그러니까 분무기, 우리 분무기란 말 많이 쓰죠. 막 이렇게 미스트 같이 쫙 뿌리는 걸, 이렇게 쫙 뿌리는 걸 분무라고 하죠. 그래서 분무하는 방식으로 쭉 뿌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뿌리면은 상당히 얘가 만약에 이렇게 막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쫙 뿌려주면은 접촉 면적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절삭 효과, 윤활 효과가 상당히 좋다. 그 대신에 뭐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열을 받는 거나 이런 거에는 적용을 해봤자 효율이 떨어지겠죠. 때문에 회전하고 이런 거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거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17번. 자, 방전 가공의 전극 재료. 자, 방전 가공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방전 가공 한번 보실게요. 전지나 축전기 등의 전기를 띤 물체에서 전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현상. 자, 전기가 밖으로 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전인데 방전을 일부러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전을 연속적으로 일부러 일으켜서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전 가공이라고 하고, 전기를 일부러 흘러나오게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열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저항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열을 일으켜서. 열 에너지나 아니면 뭐 운동 에너지를 일으켜서 가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특징 한번 보실게요. 자, 경도 인성.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전기 도체면 쉽게 가공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전기 도체여야 가공한다는 말도 되겠죠. 전기 도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물체여야 거기에 전기가 흐르겠죠. 전극은 구리, 흑연 등을 사용하므로 공구의 가공이 용이하다. 자, 전극은 구리, 흑연 등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얇은 판, 가는 선, 미세구멍, 슬립 가공. 자, 이것들의 특징은 상당히 이제 오밀조밀하고 직접 우리가 바이트를 갖다 대서 가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가공에 용이하고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전극은 타 공작기계 공구 역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반의 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링에서 뭐 엔드밀이고요. 근데 여기서 방전 가공의 전극은 공구 역할인데, 가공 속도가 높으면서도 소모 속도는 느려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어떤 공구든. 여기서 전극의 역할뿐만 아니고 어떻든 공구가 이러면 좋은 거죠. 가공 속도가 높은 데서 잘 견디고 소모되는, 그러니까 마모되는, 닳는 속도가 느린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극 재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공구가 좋은 말, 나쁜 말 찾으시면 됩니다. 어떨 때 좋고 어떨 땐 안 좋은 공구인지. 자, 그럼 보실게요. 기계 가공이 쉬워야 한다. 좋은 말이죠. 여기서도. 그리고 방전이 안전하고 가공 속도가 커야 한다. 당연하죠. 방전이 위험하면 안 되겠죠. 안전해야겠죠. 전기가 흘러나오는 건데 그게 위험하게 막 불규칙적으로 흘러나오면 안 되겠죠. 가공 속도는 당연히 큰 게 효율이 좋을 거고요. 자, 정밀도 당연히 높아야 되죠. 그리고 가공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낭비가 이제 로스가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찾아도 답은 4번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고, 우리는 지금 그거 공부하는 입장에서 방전 가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18번. 자, 선반 바이트에서 바이트 절인의 선단에서 바이트 밑면의 평행한 수평면과 경사면이 형성하는 각도는, 자, 이게 상당히 이제 말이 또 읽기 쉽게 좀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경사각이 요겁니다. 경사각이. 그 여유각은 요겁니다. 그래서 바이트가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쪽이 경사각, 이쪽이 여유각이고, 자, 이쪽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크레이터 각이라고 합니다. 크레이터 각. 그래서 얘는 당연히 크레이터 면이 되겠죠. 경사면은. 그 여유각은
플랭크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면은 또 플랭크 면이 되겠죠. 그래서 쭉 써놨어도 우리가 어디서 지금 자 여기 절인의 선단까지는 이제 날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밑면의 평행한 수평면과 경사면 그렇죠? 여기가 이루는 각도니까 바이트 밑면과 평행인 수평과 그리고 경사면이 이루는 각도라고 했죠. 그래서 경사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면과 연관된 각이기 때문에 또 경사각이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것도 모르시면 근데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번 안찌름의 측정에 가장 적합한 측정 기능인데 자, 안찌름 측정이죠. 안찌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텔레스코핑 게이지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간접 측정기입니다. 자, 간접 측정기는 또 무슨 말이냐? 이 직접 측정기는 눈금을 직접 읽는 거죠. 근데 얘는 이런 구멍에다가 얘를 하나 선택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얘를 꺼내서 버니어 캘리퍼스나 아니면은 마이크로미터로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경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내경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얘 텔레스코핑 게이지 갖고 직접 내경 값을 읽는 게 아니고 팽창시켜서 이제 내경 마이크로미터나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서 값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찌름 측정에 적합한 건 텔레스코핑 게이지가 맞고요. 나머지들은 다 직접 측정기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센터 게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구성인선이 생기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제 구성인선도 계속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자, 구성인선은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필터 배지란 말도 거의 많이 쓰고요. 필터 배지. 영어로 필터 배지입니다. 자, 절삭 가공 중 발생한 칩이 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칩이 이렇게 우리가 깎다 보면은 칩이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죠. 어디론가. 근데 이 부분, 절삭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늘러붙습니다. 지가 바이트이냐, 지가 날끝이냐 이렇게 칩이 이 공구의 끝에 순간적으로 늘러붙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깎고자 하는 치수가 잘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면도 꺼끌꺼끌하게 해지겠죠. 그렇게 되는 게 구성인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뭐 아주 노하우가 많은 작업자라고 해도 구성인선이 뭐 없게끔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절삭 조건을 구성인선이 최대한 안 생기게 맞춰놓고 가공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선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구성인선이 생기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니까 여기는 자 보시겠습니다. 높은 압력이면 당연히 잘 생깁니다. 큰 마찰 저항이면 당연히 잘 생깁니다. 자, 절삭 칩의 형태는 놔두고 일단 절삭 열도 높으면 잘 생기겠죠. 근데 절삭 칩의 형태는 구성인선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성인선은 절삭 칩이 구성인선의 유무에 따라서 뭐 종속 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인선이 생기냐에 따라 구성인선이 안 생기냐에 따라 또 칩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절삭 칩이 구성인선에 어떤 생성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삭 칩이 뭐 유동형 칩, 뭐 열단형 칩, 균열형 칩 뭐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 칩들이 영향을 구성인선에 주진 않아요. 그래서 구성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온고압에 절삭 환경이 되면 생기는 거지 절삭 칩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구성인선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